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쭉 거쳐온 것 자체가 뭐 우연히 지금은 PBR이 나오고 뭐 우연히 뭐 트로이카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쭉 흐름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발전해서 쭉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트로이카보단 저 PR이 더 발전된 개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한 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앞서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튜버 겸 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천백만입니다. 저는 현재 그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부제가 압도적인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만큼 그 성장주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그 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1월 말에 그 저PBR, 저밸류 주식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외국인들 자금이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인가 역대 두 번째인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에도 이게 굉장히 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본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 외국인 자금이 6조 엔인가 이렇게 그 들어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세 발의 피니까 아직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월이 이제 주총 시즌인데, 근데 이때 이제 주총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뭐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안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상정돼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제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PBR 주식들도 결국은 저는 저밸류 주식이라고 봐야죠. 일회성이 아니다. 이제 오르다 서다를 조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상태고, 2월 달에도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왔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 PBR 다음에 성장주가 뭐 오를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는데요. 이제 저 PBR이 딱 끝나고 성장주가 그다음 딱 오른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뭐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건데, 뭐 지금은 저 PBR 주가 오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성장주 차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가 이제 조만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 논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도 썼듯이 주식시장에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1990년대에는 뭐 무역, 건설, 금융 이런 트로이카 시대가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었고, 9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한테 개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PER 주식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됐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또 저 PBR 주식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대 정신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우량주의 시대, 분리주식의 시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거쳐왔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쭉 거쳐온 것 자체가 뭐 우연히 지금은 PBR이 나오고 뭐 우연히 뭐 트로이카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쭉 흐름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발전해서 쭉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트로이카보단 저 PR이 더 발전된 개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한 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앞서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왕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 시대고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후퇴를 해도 다시 왕조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쭉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계속 쭉 발전을 해와서 지금 성장주 시대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다시 옛날에 뭐 지금 시민사회가 왕조 시대로 갈 수 없듯이 저는 저PBR 시대로 회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장주 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그 AI하고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성장주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 미국을 비롯한 주식 시장에서 AI, 바이오, 뭐 이런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를 외면하고 저 PBR 주식만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속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막 신고가를 찍고 메타가 뭐 그냥 뭐 30%씩 상승하고 뭐 일라이릴리 같은 주식이 막 또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은행주만 모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우리나라만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결국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트렌드는 어차피 성장주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저 PBR이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성장주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 AI가 이제 부각되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하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자, AI 시대가 딱 오면서 그냥 모든 빅테크들이 다 GPU를 사겠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딱 나오면서 ETF가 이제 매일 이렇게 10,000개씩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데 채굴량은 9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지 않습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다 수요가 너무 넘친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 줄을 쭉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은 세계에서 3개밖에 없거든요. 노보 노디스크의 그 삭센다하고 그다음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이제 그 젯바운드 이렇게 3개입니다. 근데 이제 삭센다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효능도 떨어지거든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효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삭센다는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 위고비하고 젯바운드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분간은 경쟁 회사가 나오기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 엔비디아가 공급이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똑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도 이게 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FDA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FDA 임상이라고 하는 게 뭐 길게는 10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경쟁자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그 일라이 릴리하고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022년에 뭐 2조인가 이렇게 시장에서 2030년에는 130-40조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을 해갖고 이상해서 긍정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주간 투약을 했을 때 환자의 88%가 14.7%?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안정성도 뛰어났고요.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일라이 릴리가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인수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주가가 120%가 올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이런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임상을 마치고 FDA로부터 승인을 또 받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첫째로는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아직 임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마치고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는 이제 계속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을 이제 지배를 하는 거고요. 독과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고 약이 출시가 돼도 어차피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공급이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이 없어서 팔지를 못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바이킹 테라피스 약이 나와도 공급 부족은 해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이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르디스크의 실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승인을 했습니다만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도 지금 못 파는데 약이 없어서 해외까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팔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제 공급이 딸린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비만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ETF가 나왔습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 플러스 2? 2 플러스인가? 플러스 2인가 그런데요. 하여간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라나 일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탑 2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다른 회사 8개를 나머지 50%. 그러니까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를 각각 25%씩 담고 나머지 회사들을 이제 한 8개를 나눠서 50%를 담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직도 그래도 이게 버블의 초기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있다고 생각해서 뭐 저는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만 치료제는 결국은 이 두 회사입니다. 그 GPU 하면은 예를 들면 AI 반도체다. 그러면 이제 AMD하고 엔비디아 딱 두 개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는 이것도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 하면 어차피 승인받은 회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퀄 이 두 회사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자산이나 뭐 종목은 제가 이제 이름을 줬어요. BIU라고 하는데 이게 B가 비트코인이고요. I가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U가 이제 우라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라늄은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한 2-3년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뭐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실 테니까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고 비만 치료제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종목들에 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뭐 이렇게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뭐 우라늄 이런데 근데 이제 국내 성장주도 사실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주가가 많이 오르려고 하면 그 성장 초기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기 섹터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1조 이상짜리를 하나 말씀드리자고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천당제약에서 만드는 SCD-411 이게 이제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라거든요. 이거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게 삼천당제약을 한번 그래서 누군가가 보시면 이게 아마 그 입이 짝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난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서 절대 이거 계산해보면 못 사는 주식이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요거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지. 여기 저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종근당하고 제가 삼천당제약 비교를 했거든요. 종근당은 매출액이 1조 4,883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099억 원, 순이익은 800억 원입니다. 근데 삼천당제약은 매출액이 2022년 기준입니다. 아직 2023년이 안 나와서 매출액 1,773억 원, 영업이익 120억 원, 순이익 88억 원.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걸 제가 보시면 삼천당제약의 매출액이 종근당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순이익은
종군당의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시가총액은 삼천당작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PER로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뭐 터무니없는 고평가라고 생각.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순이익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더 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고평가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고평가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래 실적을 자기가 대강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2, 3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 건지에 대한 생각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 3년 후에 영업이익이 아무리 못해도 4천억은 나올 것 같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멀티플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종군당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곱하기 13.32배예요. 그럼 삼천당제약도 똑같이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영업이익이 4,400억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13.32배를 곱하면 5조 8,6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주가가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년 후에 주가가 25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7만 원이 그렇게 비싸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사실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PER로만 지금 막 따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사람이 자기 선배 얘기를, 책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선배가 초창기에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PER이 40배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비싸다고 못 샀어요. 떨어질 때 기다렸는데 그 뒤로부터 스타벅스 주식이 100배가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다 해갖고 이제 사무실에다가 뭐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 그럽니다. 절대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핏도 이제 워런 버핏도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항상 어디 아쉬운 점 얘기하라고 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월마트 주식 못 산 거. 그래서 월마트도 이제 그때 워런 버핏이 살려고 했는데 PER이 높았던 거죠. 그래갖고 이걸 못 샀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0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뼈아파하는 실수가 이제 월마트 주식을 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못 산 거나 이게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나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PER로 이런 걸로 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주식 추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 위한 자료니까 삼천당제약 이거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일리아 아까 말씀드린 SCD411이라고 하는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거 매출이 이제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다 계약을 했어요. 일본하고도 계약했고 캐나다하고도 계약했고 유럽 몇 개국하고도 계약을 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계약 금액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금액을 가지고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3년 후에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4천억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이제 또 대처를 해 나가야 되죠. 예, 네. 예, 저는 뭐 좋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제 책에서 성장주 패러다임에서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얘기는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인데요. 이게 이제 성장주의 상승 사이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혁신 산업이 생겨나면 투자자들이 좀 신기해하고 또 성장성에 매료돼가지고 이제 주식을 막 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무지성으로 막 상승을 하는데 그게 이제 1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이 1단계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해당 섹터에 속하는 주식을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990년대 말에 이제 인터넷이 딱 나왔던 시절에는 인터넷 관련 주식이면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단계 상승이라고 하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한 2, 3년씩 이어지기도 하고
뭐 5배, 10배씩 오르기도 하고요. 대세 상승하고 겹치면 100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그 대세 상승 시기였던 그런 그 2000년대 초반에 야후가 29주, 29주 만에 무려 78배가 올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40배가 올랐고요. 그 세론 기술은 6개월 만에 150배가 올랐습니다. 이때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면 상한가 있어, 일어나면. 그래갖고 저는 이걸 제가 조금 샀었거든요. 10배를 먹고 나왔어요. 야, 그래, 10배면 괜찮다, 단기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또 10배가 올랐어요. 네, 하여간,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단계 상승해서 이제 거품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또 주식들이 해당 섹터 기업들이 다 하락을 하거든요. 그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2번에서 D 지점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쭉 하락을 하는 가운데 이 해당 섹터의 주식들이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회사들이 이제 승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1등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등이 된 기업은 이제 여기 A와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그저 그런 기업은 B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이제 C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인터넷을 예로 들면 이제 네이버가 딱 살아남아서 A와 같이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다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저 그래서 B같이 횡보를 하다가 이제 카카오에 흡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론 기술이라든가 골드뱅크 뭐 이런 기업들은 회사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C같이 주가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AI는 이런 그 혁신 산업의 주가 사이클에서 1단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단계 상승의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아니면 한 3분의 2 지점?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침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댄 나일스라고 하는 그 기술주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AI 버블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보였고요. 제이미 다이언 JP모간 그 CEO도 지난주에 AI와 관련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AI 사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AI는 진짜고 인터넷 버블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들 의견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주식은 가능한 한 먹을 수 있을 때 끝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라고 하면 그렇죠. 고수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종목 선정은 거의 승률은 비슷하다 그럽니다. 10종목을 사면 고수도 한 대여섯 개 수익 나고 한 네다섯 세네 개 뭐 손실 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20% 수익 나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요. 손실 나면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이제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은 주식이 하나 걸렸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갖고 가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일단은 자기한테 이거 걸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쉽게 팔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런 주식은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대세 상승 주식은 대개는 2달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기다립니다. 2달 연속 음봉. 예. 왜냐면 이런 주식들이 떨어졌다가 야 꺾였네 그러다가 다시 가거든요. 그런 현상이 계속 나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진 않고 확실히 꺾인 걸 보고서 팔려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승하는 가운데에 팔게 되면, 자, 비트코인 2천만 원부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한 3천만 원 되면 엄청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상 올라가는 큰 거를 이게 수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꼭대기를 하긴 하고 차라리 그 꼭대기에서 못 팔더라도 떨어진 다음에 꼭대기에서 약간의 상승분은 포기하더라도 확인하고 파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 수치가 나는 주식은 저는 음봉 2개월 웬만하면 보고 파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글쎄 이런 건 뭐 저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반도체 AI 반도체 그 장비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아직 좀 부각이 안 된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서 조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MPU하고 그 뉴로모픽 반도체 여기도 이제 관련주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MPU는 AI에 그런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뭐 사실 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GPU는 이 데이터를 그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GPU는 그 AI에 필요한 그 단순한 연산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AI 연산에 필요한 그런 고속 데이터 전송 구조도 없어서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GPU에는 또 원래 그래픽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AI에는 필요 없는데 그래픽에는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AI 연산은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GPU가 AI 연산에 적합한 건 맞지만 비효율적인 면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 조절한 NPU들이 이제 많이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NPU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업체들은 다 비상장 업체들입니다. 리벨리온, 필요사 AI, 사피온. 근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그 IPO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로모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AI 반도체는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세대는 GPU, CPU고요. 2세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NPU고, 그 다음에 3세대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네. 그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양의 전기를 지금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커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게 그 AI 사용하면서 계속 GPU가 늘어나면 이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NPU가 이제 GPU보다는 전기 사용량이 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뉴로모픽인데요. 뉴로모픽은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한 겁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컴퓨터보다도 훨씬 정밀한데 전기는 그 백열등 하나 정도밖에 안 사용한다 그럽니다. 20와트.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제 이런 그 사람의 뇌 뇌신경망에서 이제 직접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설계된 것이 뉴로모픽 반도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비량 전력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막 이렇게 GPU 같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는 일정 테마는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샘 올트먼하고 오픈 AI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오픈 AI는 그 인류한테 혜택을 주도록 한 게 이제 사실상 설립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관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고. 근데 지금은 이런 거는 거의 무시하고 그냥 회사 이익, 돈 버는 데만 좀 급급하다. 이건 회사 그 설립의 그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게 원래는 단일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인류한테 이익을 준다는 목표 아래에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제휴를 한 이후에는 이런 그런 그 취지 자체를 어겼고 오픈 소스로 원래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 자체도 다 훼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가 2015년에 오픈 AI를 공동 설립할 때 이런 취지로 설립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기고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의 영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제를 받고 있고 소스 공개도 하지 않고 완전히 영리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건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달 전에 그 오픈 AI의 그 샘 올트먼이 축출되었을 당시에 로이터의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오픈 AI의 연구진들이 그 큐스타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가 샘 올트먼의 해고 사유였다.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큐스타는 이게 그 초등학생 수준의 그 쉬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제 그 AI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용 AI 개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샘 올트먼이 AI의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한 것이 이제 해임 사유였던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너무 상업화에 대한 거를 문제 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픈 AI의 그 이사회도 너무나 된 이런 상업화의 문제를 삼아서 이제 샘 올트먼을 해고하고 이랬는데, 이런 상업화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슈퍼맨을 사실은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슈퍼맨이 이제 원래 그 만화책, 종이 만화책으로 나왔는데, 거기 원작을 보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켄트 부부한테 입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켄트 부부는 이 슈퍼맨한테 굉장히 강한 도덕성을 항상 공부시키고 심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초능력은 인류를 돕는 데에만 사용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이제 어린 슈퍼맨은 아무래도 사리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부모의 교육을 받고서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윤리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났고, 그래서 이제 슈퍼맨은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악당들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하게 됐는데, 이렇게 슈퍼맨이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켄트 부부 부모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켄트 부부가 슈퍼맨을 입양해서 반대로 교육을 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과 권력이기 때문에 너는 오로지 돈과 권력만 생각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했다 그러면 슈퍼맨은 나중에 자라서 이제 어릴 때 배운 대로 자기는 돈과 권력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는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바로 AI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슈퍼맨은 AI를 말하는 겁니다. 2049년이 되면 이게 좀 쇼킹했었는데, 저는 AI가 인간보다 10억 배가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49년에 AI의 지능이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AI가 아인슈타인 정도의 지능이라 그러면 사람의 지능은 8위 정도의 지능에 머무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AI를 통제할 가능성은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AI가 인간의 두뇌를 뭐 훨씬 앞서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슈퍼맨이 인간의 능력을 몇십 배나 뛰어나서 넘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슈퍼맨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이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윤리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AI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에 뭐냐면 AI 기계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AI는 프로그램 된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적인 관찰을 해서 이 관찰을 통해서 발전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알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파고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알파고 마스터입니다. 알파고 마스터는 당연히 알파고보다는 훨씬 센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마스터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된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하고 바둑을 둬서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알파고 제로냐면, 이게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AI를 백지 상태에 놔뒀기 때문에 제로거든요. 백지 상태에서 그냥 바둑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것이다,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요 원칙만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알파고 제로가 19시간이 되니까 이미 바둑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했고요. 70시간이 되니까 이미 알파고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일단 AI 기계가 탄생이 되면 AI는 이제 그런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검색하고 일정한 패턴들을 관찰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지능을 이제 진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이때부터 이제 혼자서 스스로 이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개발자가 입력한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자료를 남겨놓거나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AI가 탄생한 순간부터 올바른 윤리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데요. AI를 체계적으로 천천히 발전시키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잘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돈 버는데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상업화만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지금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거를 염려하는 거고요. 오픈 AI 이사회도 이런 걸 염려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AI한테 어떤 그 게임을 하도록 만약에 훈련을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적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럼 AI가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근데 이런 AI한테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I한테 자, 지구 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구상에 사람 싹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런 답을 내놓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미래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이거에 우리의 인류의 미래와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이게 오픈 AI 상업화에 이렇게 문제를 삼냐 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AI는 끔찍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 어느 쪽일지 좋을지 끔찍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는 AI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AI를 잘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좋을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막 돈만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면 끔찍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AI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말 합니다. 최소한 인터넷상에서 욕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 네이버에 클로버 X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답을 얻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존댓말로 물어봅니다. 클로버 X한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래도 이런 어차피 클로버 X 이런 게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최대한 저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교육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뭐 클로버 X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 AI 반도체 장비주 말씀드렸었고요. MPU 말씀드렸고 뉴런모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섹터를 생각하는 거는 저는 보안 관련도 AI의 수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아까 회장 얘기를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는 거의 모든 작업에 사용될 것인데 사이버 보안과 바이오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는데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된 문제가 AI와 사이버 위협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혜택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혜택은 AI를 말하는 거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사이버 해킹을 말하는 겁니다. AI가 발전을 해서 일상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만 사이버 공격 또한 이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자산관리 부문 책임자도 AI 기술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IMF 수석 부총재도 해커들이 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 부과가 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내일 모레부터 상승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굉장히 회사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ETF 같은데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로 돌아가서 테슬라의 하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성장주 상승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성장주 상승 사이클이고요. 앞에서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이제 코로나 때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1단계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가는 그 1단계 상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게 1단계 상승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단계 상승 올라갔다 끝나고 이제 그 정점에서 지금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2번에서 D번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상승 때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차와 밸류 체인에 있는 주식들이 사실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은 거의 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1차 상승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치킨 게임 단계에 돌입해서 이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종목에 비해서는 이게 좀 이렇게 지식이 좀 짧은데요. 그 점은 이제 좀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 로봇 사업은 굉장히 저는 그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한 날이 2022년 9월 20일입니다. 테슬라 AI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엉성했어요. 이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줄도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들고 나오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그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2만 달러 이내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만 달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2,600만 원,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이 말 제대로 잘 안 믿었었죠. 아니 그 로봇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구나 저렇게 지금 로봇이 엉성한데 막 줄도 튀어나오고 이거 어떻게 그럼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시판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테슬라가 이렇게 그 옵티머스가 막 그 계란 잡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뭐 되게 블록 구분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런 걸 감안하면 몇 년 안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테슬라가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저렴한 2만 불 이내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고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그 로봇 시장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뭐 이 말이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보다 저는 로봇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시 또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 계속 드리는데, 다시 또 그 혁신산업의 주가 상승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번에서 D 지점까지 하락을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D 지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는 요 시점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과정에 계속 이제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D 지점 부근에 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승자가 결정이 되면 1등하는 기업은 A같이 쭉 상승을 하고 2등하는 기업은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고 낙오되는 기업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등으로 결정되는 기업의 그 순간 이 회사가 이제 1등을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 회사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떤 업체가 승자가 돼서 이제 A같이 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A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치킨 게임에 들어간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왜 모르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이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글로벌 현재 전기차 1등 기업은 BYD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BYD가 지금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 자동차 연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BYD가 멕시코에 그 공장을 짓고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YD가 미국의 전기차를 팔게 되면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릴 것 같은데 멕시코를 통한 이런 우회 수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BYD의 그 멕시코 공장에서 만드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멕시코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BYD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면 지금 이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 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었거든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10개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개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중국 자동차 회사가 9개가 들어갈 거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뭐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미래의 전기차 1등이 누가 될지는 지금은 우리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무조건 1등 하겠지. 뭐 그게 맞을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100%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야후가 구글한테 따라잡히는 건 지금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압도적 1등이어갖고 네이버가 다음을 이긴다는 거는 초창기에는 뭐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진다는 건 아예 상상 자체가 안 됐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 이렇게 이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모른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 이제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1등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 아까 말한 D 지점. 그때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1등이 확실하다 할 때. 그때 사면은 이제 혁신산업 주가 전개에서 A와 같이 상승을 할 거고. 근데 테슬라가 뭐 1등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라도 또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1등을 한다. 그럼 다른 회사 주식을 사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1등이 된다면 이미 주가 많이 올랐을 텐데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진 않은 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인터넷에 1등이 된 다음에 네이버 주식을 샀으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을 거고요. 구글이 1등이 된 다음에 주식을 샀어도 구글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으로 딱 자리를 잡은 순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도 뭐 수십 배는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자리 잡은 순간 그 순간이 이제 발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는요. 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구조적으로 성장 섹터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봇 섹터의 분위기는 좋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 혁신산업의 주가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쭉 했습니다.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1단계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단계 지금 뭐 중간 정도 왔거나 뭐 한 3분의 2 지점에 왔거나 하여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단계 상승을 한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전기차하고 똑같이 1단계 상승이 지나면 이제 이게 너무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품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역시 로봇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락을 한 과정에 자연히 또 로봇 관련주 1등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D 지점에서 이제 1등주만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로봇의 1등주만 A와 같이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로봇 관련 섹터는 구조적 성장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 자체가 모든 주식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1단계 상승을 놓치신 분들은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로봇 관련 회사 중에서 1등이 결정된 후에 아까 제가 전기차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1등이 결정된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등이 아니고 글로벌 1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조적 성장 섹터와 구조적 성장주는 다릅니다. 구조적 성장 섹터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구조적 성장주가 되냐 하면 구조적 성장 섹터 안에서 1등으로 자리를 잡은 그 순간, 그때부터 구조적 성장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여기서 많지 않으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뭐 다양한 예를 들어놨죠. 사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잘 알기 쉽게, 가능하면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썼습니다. 예. 보니까는 아침에 그 신고가를 달러 기준으로 타치를 하자마자 떨어졌다 그러네요. 하자마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느라고. 그래서 보니까 한 10%막 이렇게 하락하고 이랬던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시기는 전고점을 돌파한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전고점을 타치하고 이제 한 1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단기 조정이니까 차익 실현. 사실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전고점을 제대로 한번 딱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감기 사이클상으로 봐도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꾸준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감기 사이클로 봐도 비트코인은 그 반감기 이후부터 이제 1년 6개월간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1년이 지난 후부터 6개월간, 그때 이제 가장 큰 상승을 하니까요. 그 언론에서 막 비트코인 거품이다, 뭐 이런 거가 나올 때도 이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이때가 많이 이렇게 그런 그 거품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반감기는 금년에 이제 올해 다음 달 4월 한 20일이나 뭐 30일 사이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패턴상 이제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년 4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이제 가장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루에 뭐 10,000개씩 막 비트코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채굴량은 900개에 불과하고요. 근데 이제 4월이 지나면 또 이제 반으로 떨어져갖고 채굴량이 450개에 불과하니까요.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 부족이 비트코인 상승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주식이 선반영하듯이 비트코인도 선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반감기가 지난 후에 1년에서 1년 반 후에 피크를 찍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4월이니까 내년 4월에서 내년 10월에 피크를 찍을 거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 선반영하듯이 선반영을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게 상승이 없을 거다.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의 상승은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그 저기 때문에 이 ETF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이 ETF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흡수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고, 반감기에 따른 효과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효과고요. 둘째는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 셋째는 이제 미국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금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금값도 거의 최고가인 거 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의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는 이제 기대나 우려 같은 심리적인 이런 요인인데, 비트코인 ETF는 그 실제로 이런 그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공급과 수요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로부터 나오는 공급량보다 비트코인 ETF의 수요가 10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이런 ETF를 기다려온 억눌렸던 수요가 마침내 주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유입 급증을 이끄는 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현재 채굴량은 900개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아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얼마 전에 확인만 했을 때도 하루에 10,000개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10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 이제 ETF 운영사들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시세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게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이제 이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데가 이제 채굴업체들인데, 그래갖고 뭐 들리는 얘기하면 뭐 채굴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채굴업체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은 뭐 싹 다 사들인다. 비트코인 그 ETF 운영사가.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채굴은 뭐 900개씩 되는데, 사야 되는 거는 뭐 10,000개나 사야 된다. 그러면 장외시장에서 사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이렇게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커다란 이런 이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전에 이제 급등한 걸 두고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총 3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다가 반감기가 지난 다음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이제 반감기가 지난 후에 한 1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상하게 반감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반감기 기존의 그런 패턴이 더 이상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제 말씀하신 선반영이고요.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듯이 이제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도 반감기 이후의 상승분을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오히려 큰 상승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년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상승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금년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거는 이런 반감기의 선반영이 아니고 ETF 효과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이 지나도 반감기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반감기 효과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감기 패턴은 깨진 게 아니다. 아직은 유효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450개씩 이제 반감기 지나면 생산이 됩니다. 근데 ETF에서 뭐 지금은 10,000개지만 뭐 나중에 뭐 줄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줄어도 제가 보기엔 2,000~3,000개씩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또 ETF 만든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면 어쨌든 생산량은 450개인데 뭐 필요량은 뭐 4,000개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사이클도 좋고 무슨 뭐 지표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수요 공급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블룸버그 통신에 그 유명한 그 ETF 분석가가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ETF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엑스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금 ETF에 2년 동안 들어올 자금보다 비트코인 ETF에 32일간 들어온 자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상장된 금 ETF는 SPDR 골드 쉐어스 ETF인데요. 이게 2004년 11월 18일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 3일 만에 1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규모가 좀 감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 ETF의 그 총 보유량은 금 보유량은 이제 1년 동안에 1,000만 온스 뭐 이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금 ETF로 들어온 초기 자금은 엄청났다고 하지만 이제 이 비트코인 ETF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제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비트코인 ETF는 이제 출시된 지 아까 32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달 좀 넘었을 때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그 자금이 금 ETF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축적된 그 유입 자금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금 ETF가 금 가격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ETF가 출시 당시에는 이제 $400에 불과했지만 이제 2011년에는 $1,800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은 ETF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금에 의해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TF가 됐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비트코인 ETF도 금 ETF만큼 그 규모가 성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폭락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뭐 그 과거 같이 뭐 몇십 배씩 상승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폭락도 뭐 이렇게 그 뭐 7, 80%씩 폭락하는 그런 폭락은 이제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더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추천은 아니었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고점을 돌파한 순간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정고점 근처에 왔으니까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겁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뭐 그 지금 이렇게 뭐 이더리움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신민철 작가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에너지가 통화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 본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가 매년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당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자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잖아요. 팔면은 돈으로 회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본질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본질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없다기보다는 이제 측정 자체가 애매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다고 하는 게 상승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이 오히려 자산으로서는 더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피카소 그림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피카소 그림도 본질 가치 측정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피카소 그림이 100만 원이어도 뭐 이상할 게 없고 어떤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 100만 원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100만 원이어도 이상한 게 없고 뭐 100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작품이 뛰어나고 희귀성 있는 작품은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삼성전자 말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더니 주식이 본질 가치가 5만 원이다. 그럼 이게 5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되면 너무 저평가가 돼서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면 또 이거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 가치가 명확한 그런 자산들은 움직이는 가격 폭이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본질 가치가 이런 측정이 애매하다는 점은 피카소의 그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에 뭐 100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 한 개에 1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주변에 갖춰지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하기가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카소 그림이 본질 가치 측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이제 작품성이 뛰어나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인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떤 자산도 2100만 개로 개수가 한정된 자산은 없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피카소 그림이 가치가 올라가듯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 미래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뭐 상승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사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거나 관심이 있으면 계속 그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이 지나고 슬슬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투자자 여러분들도 하여간 이 봄이 오듯이 이제 투자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 또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